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1차 기출 3기년 분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가변리사 디자인보호법 전임 강사 손예민 변리사입니다. 오늘 이 기출 특강은요, 여러분 디자인보호법을 다 모르시는 분들도 들으셔도 되는 강의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께 오늘 강의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반드시 특허법을 완강하고 오늘 이 특강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강의로 강의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학습 수강 대상을 설정하고 만든 강의예요. 그러니까 특허법을 완강하고 디자인보호법 수강하기 전인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강의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로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 기출 분석 강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될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앞부분, 뒷부분 나뉘어서 들어가게 될 텐데 전반부에서는 총칙 및 기타 심사 절차, 그리고 등록 요건 조문을 위주로 기출 분석을 들어갈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기출 분석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디자인보호법의 특징을 간단히 이 세 가지 분류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문제는요, 50% 이상이 특허법과 연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은 전체적인 조문 체계 구조 자체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최근 기출은요, 특히 특허법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디자인보호법을 들어가시기 전에 현재 지금 특허법을 복습하시고 있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부분이 중복되겠구나라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디자인보호법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나아가서 중복되는 부분을 애초에 특허법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학습량 역시 절반 이하가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연계라고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중복된다라는 개념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연관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 이건 문제 유형과 관계가 있는데요. 특허법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의 기출문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디보 고유의 문제입니다. 특허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절반이 넘는다면 나머지 절반 이하는요, 당연히 디자인보호법의 고유 개념과 조문과 제도로 나오는 문제겠죠. 이 디자인보호법 고유의 제도에 대한 내용이 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갈래에서 특허법과 연관이 있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특허 중복 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바로 특허 중복 유형인 거예요. 여러분, 이 특강 자료에 보충 자료로 첨부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난 5개년의 기출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우측에 보시면은 분류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나온 표시들이 그 우측 분류란에 적혀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허와 중복되는 디자인보호법의 조문 문제 혹은 특허와 중복되는 디자인보호법의 판례 문제들이 하나의 유형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응용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응용은요, 전체적으로 특허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푼다는 개념 자체는 똑같지만요, 아무래도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조문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보호법에만 조금씩 표현이 추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 응용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응용 문제 기출을 어떻게 푸는지도 같이 말씀해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특허 비교 문제입니다. 제가 연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강조를 했었죠. 단순히 중복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복, 비교 문제 두 가지로 특허 연관 문제가 나뉘게 되는데요. 이 특허 비교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특허랑 제도 이름은 같거나 거의 유사하고 전체적인 취지도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요건 방식이 조금씩 차이 나는 제도들이 존재해요. 그런 제도들에서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시험에서는 함정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약 우선권 주장 나 특허법에서도 봤는데 그럼 똑같이 출원 기간을 우선권 주장 기간을 1년으로 생각하고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특허법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서 풀면은 틀리는 문제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같이 비교하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 비교 문제도 응용 문제는 있고요. 여기 차이를 보시면은 특허 중복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례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허 비교 문제에서는 조문만 있을 뿐 판례에 대한 내용은 없죠. 네, 여러분 다행히도요. 특허에서 쓰이는 판례가 디보에서도 쓰이는 경우는 많지만 반대로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판례인데 특허는 이렇게 적용되고 디보는 이렇게 적용되고 다르게 나오는 판례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있더라도 그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랑 다른 부분, 차이점을 찾으실 때는 조문 위주로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각각의 조문 체계를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은요, 1장 총칙에서 시작을 해서 등록요건과 심사를 거쳐 보칙과 벌칙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 체계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양법의 취지와 목적을 생각을 해도요, 모두 창작을 장려하면서 산업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한 절차법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양법의 전체적인 체계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을 기반으로 만든 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특히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기출을 살펴보면요. 특히 특허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장에 특히 강조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장들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이는 먼저 총칙이 있겠고요. 심사 부분에서 제가 이따가 기타 절차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기타 절차 부분이 많이 중복이 되고요. 등록료, 디자인 등록에 대한 부분 많이 나오고 디자인권이나 보호 부분도 특히 보호랑 관련해서 특허법이랑 완전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요. 심사 내용의 판례와 제도 등이 유사하고 일부 차이 나는 심판이 2개 정도 존재합니다. 그 외에 재심 소송은 특허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칙과 벌칙도 특허법과 동일한데 이 부분은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양법 총칙과 기타 심사 절차 조문의 종복 제도와 출제 경향을 살피면서 구체적으로 기출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총칙과 기타 심사 절차 조문이라는 게 뭔지부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칙. 이 법이 디자인권을 발생시키고 효력을 만드는 전체적인 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을 해석할 때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 법 총칙이라는 것은요. 제1장의 위치에서 디자인보호법 200몇 조까지 갈 때까지의 해석 기준을 제공하는 조문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기타 심사 절차 조문은요. 특히 기타라는 부분에 강조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절차 하면은 특허법에서 배우셨던 여러 가지 절차 제도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조약우선권 제도 같은 게 있고 분할 출원 같은 게 있었죠. 이런 각각의 제도들은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적용할 때 구체적인 절차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타라는 것은요. 모든 제도들이 조약우선권처럼 자세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조문이 하나의 절차 내용만 담고 있는 간단한 조문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를테면 전문화 기간을 지정한다든지
심사관이 심리 종결 통지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조문 하나의 절차 내용만 담고 있죠. 이런 것들이 특히 형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허법과 많이 중복되곤 합니다. 즉, 이 총칙과 기타 절차 조문 부분은 법 전체에서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내용이 많이 중복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특허법 중복되는 문제 유형이 있다고 했죠. 특허법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이 특히 그런 문제들입니다. 조문책의 위치로 살피면 제1장 총칙과 제3장 심사에서 기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올해 62회 3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충 자료로 내어들었던 그 기출 분석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이 문제를 보실게요. 이 문제는 전형적인 총칙 문제입니다. 여러분 올해 62회는요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총칙이나 기타 심사 절차 문제는 전체적으로 기출 한 연도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요. 올해 62회는 특이하게도 이 기타 절차 총칙 문제에서 3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참 특이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 올해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상당히 지역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31번 문제를 보시면요. 비법인 사단 재단에 대한 내용, 즉 주체에 대한 내용이고 행위 능력, 대리권, 기간, 제외자의 주소 등 절차를 밟는 자의 능력과 주체와 기간, 장소 등을 다룬 아주 전형적인 총칙 문제인데요. 이런 총칙 문제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의 조문 내용이 하나의 지문을 그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문을 쪼개서 여러 지문에 나오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초반에는 이 각각의 지문을 쪼개서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얼마나 중복되고 또 이 중복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다뤄보실게요. 31번의 1번 지문은요. 특허법 제4조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제5조에 대응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62회 31번 문제의 1번부터 5번 지문까지 중에 이 1번 지문만 옆에 응용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조문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특허법 제4조에는 특허 취소 신청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디자인보호법 제5조에서는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지문에도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인이 언급되고 있네요.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저는 응용이라고 했는데 이런 응용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 응용 문제를 풀 때의 핵심은요. 바로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특허법 제4조의 취지를 떠올려 볼까요? 비법인 사단 재단이어도요. 올라라면은 곤란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표자 관리자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가 혹은 자신의 이익이 손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심판이나 소송, 재심 등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 특허법 4조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나의 권리 능력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면 비법인 사단 재단에도 제한적으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는 제도가 이 4조인 거예요. 이런 취지를 떠올려 봤을 때 이 이의 신청의 취지로 또다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이의 신청이라는 건요. 특허 취소 신청과 굉장히 유사한 제도인데요. 어떤 하자 있는 디자인이 등록이 되려고 할 때 제3자가 이거 등록이 되면 내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손해가 생길 수 있겠다, 변동이 생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특허청에 바로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취소 신청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비법인 사단 재단이어도 나에게 이익의 변동이 생길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이의 신청도 디자인보호법상에서 적용하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조문을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항상 1대1로 비교하면서 틀린 그림 찾기처럼 공부하실 게 아니라요. 취지를 떠올리면서 이 이의신청의 취지상 그리고 5조의 취지상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1번으로 돌아오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당연히 옳은 지문이겠죠. 나머지 2, 3, 4, 5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 내용이 그대로 하나씩 반영이 되면서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동일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만 살필게요. 특허법 제7조의 2,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이 내용과 디자인보호법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아래에 있는 내용.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된 거 보이시나요? 3번을 보실게요. 특허법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보호법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마찬가지로 두 법의 이 조문이 모두 내용이 동일합니다. 디자인보호법 10조가 아니라 특허법 8조를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푸실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31번 4번을 보시면요. 특허법 제24조 중단 중지의 효과, 디자인보호법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마찬가지로 내용 동일합니다. 5번에서는요. 특허법 제13조 제외자의 재판관할, 디자인보호법 15조 제외자의 재판관할. 마찬가지로 내용 동일합니다. 특허관리인이 디자인 관리인으로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특허법으로 푸는 거고요. 이런 1번 문제만 취지를 떠올리면서 이런 이의 신청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방금 봤던 61에 31번의 1번 지문도 지금 같이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응용 문제인데요. 이 응용 문제는 또 어떻게 풀까요? 마찬가지 취지를 떠올립니다. 이의 신청의 내용과 취지 방금 설명드렸죠? 나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을 때 하자 있는 디자인을 빠르게 취소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디자인권자 입장에서는 남이 내 권리를 빠르게 취소해버리려고 시비를 거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특허법 제3조에서 2항의 내용은요.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취소 신청이나 심판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민법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더라도 어떤 소송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특허법 제3조의 2항은 아무리 그런 소송 행위 상황이더라도 남이 나에게 시비를 거는 상황에서는 수동적으로 이 심판과 소송에 나갈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제도잖아요. 디자인보호법 제4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정 대리인은 내가 시비를 당했을 때 수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 신청이 이 권리자에게 시비를 거는 제도라는 내용을 떠올리면은 당연히 이 4조에도 이의 신청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허법 제3조가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조문이더라도 당연히 응용해서 디자인보호법 제4조에 대한 이해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즉 외워서 풀 게 아니라 이 특허법 3조 2항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31번 1번 지문 맞는 지문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총칙과 기타 심사 절차 조문에서도 기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실게요. 편의상 가장 위에 있는 걸 기억, 두 번째를 니은, 세 번째를 디귿이라고 구분을 할 거예요.
기역은 절차의 추후 보완, 니은은 보정기간, 디귿은 제척 깊이 소명을 다루고 있네요. 이 기간에 대해서 다룰 때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총칙 기타 심사 절차에서 나오는 기간이나 심판 기타 절차에서 나오는 기간, 그 외에 등록료나 효력에 있어서의 기간 등이 있죠. 이런 부분은요, 일반적 절차의 기간이라고 저는 부를 건데 특허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즉, 비슷한 내용이 혹은 동일한 내용이 특허법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은 바로 특허법에 있는 기간 조문 내용대로 이런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절차 중에 특정 제도 안에서의 구체적 요건으로서의 기간은 특허법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이 특정 제도라는 게 뭐냐? 이를테면 조약 우선권 주장이라든지 분할 출원 같은 것들 있죠. 각각의 제도가 이 제도 안에서의 증명서류 제출 기간이라든지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상에서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요, 특허법으로 풀면은 함정 문제에 당하고 맙니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조문에서 하나의 절차만 다루는 간단한 절차 형식적 요건만 특허법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시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피면요. 기역 절차의 추후 보완 볼까요? 이거 절차의 추후 보완 제도로서 이 제도 안에 구체적인 요건 방식 있는 식으로 배웠던 거 아니었죠. 그냥 절차의 추후 보완이라는 제도 하나가 특허법에서도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이런 절차의 추후 보완 같은 기간은 당연히 특허법상에서 가져와서 디자인보호법에서 적용시켜 풀면 되고 외우시면 됩니다. 때문에 절차의 추후 보완에서 2개월 1년의 기간이 나왔잖아요. 디자인보호법상 추후 보완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은 2개월, 1년의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에만 있는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이 추가되는 정도의 차이고요. 이거는 약간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니은 부분 볼까요? 자, 출원 보정기간과 심판을 엮어서 나온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특정 제도에 있어서의 기간은 특허법과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정이라는 특정한 제도를 자세하게 특허법에서도 다루셨죠. 디자인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정 제도를 적용시키기 위한 기간 규정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나오게 되고요. 특히 특허법에서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30일 안에 그 내용을 보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디자인보호법은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30일 이내에 보정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특정 제도에 있어서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선 다뤄지지 않아서 제가 지금 따로 추가를 해놓은 내용인데 기타 절차와 총칙 부분뿐만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의 기간도 특허법으로 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허법 제132조의 17 거절결정 불복 심판의 청구 기간 3개월,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상의 거절결정 불복 심판의 청구 기간 3개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그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62회 35번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여기선 1번 지문만 같이 보실 거예요.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여러분, 제도 중에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라는 어떤 특정 제도가 있나요?
없죠? 그냥 단순히 특허법 제58조의 2 하나에서만 다뤄지는 내용이고 디자인보호법 제60조 하나에서만 개별적으로 다뤄지는 하나의 기타 조문일 뿐이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특허법으로 풉니다.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에 있어서 그 취소 기간에 대해서 6개월이라는 내용 자체는 똑같이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해요. 특허법상의 전문기관이 디자인보호법상의 전문기관에 대응되는 역할이 없어서 특허법에만 상황이 추가된 차이인 거죠.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초반에 공부하실 때 하나씩 비교하면서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조문 노트나 기본서 옆에 체크를 하시는 게 베스트고요. 혹은 제 기본 교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따로 구분해서 키워드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이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기본 교재에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이런 부분 시간 아끼시고 싶으시면 제 기본 교재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출문제 대비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처음 나오는 조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제자분들은요, 여러분께 하나의 친절을 베풀고 계세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나오지 않던 내용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내실 때는 처음부터 엄청 어렵게 내신다기보다는 한 번에 예고를 주시고는 합니다. 즉, 처음 나오는 개념은 그 첫 번째 기출에서는 조금 쉽게 문제를 내시고 그런 예고가 있고 난 뒤에는 한 문제 통째로 자세하게 내시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구분하셔야 되는 건 최신 판례는 아닙니다. 최신 판례 내용은 당연히 처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되는 내용이니까 어렵게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개정 조문 같은 것들도 오히려 어렵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하는 처음 나오는 조문이라는 것은 기존에도 있었고 오랫동안 있었고 지역적인 내용으로 취급되었지만 잘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한 겁니다. 이 62의 32번 문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부터 5번 지문까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설해서 출제가 된 문제네요. 자, 이런 문제 마찬가지로 출제자분들이 오랫동안 예고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58의 33번 문제 보실게요. 58의 33번에 리을에서 한번 예고가 되었고 58의 35번에 기역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등장했습니다. 59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언급되었고 60회에 2번, 3번, 4번에서도 디벗권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문에서 계속해서 디자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제자분들이 언급하시면서 여러분께 예고를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상요, 나 진짜 이번에는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문제 낼 거야. 예고했다. 진짜 낸다. 라고 여러분께 말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봤던 디자인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등록 요건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이 등록 요건 파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양법의 등록 요건 비교 및 주요 함정 포인트 중심의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등록 요건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건 디자인이죠. 내가 이 디자인을 출원을 했어요. 바로 디자인권이 돼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등록 요건은 이게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다룬 요건이고요.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은 보호 대상이 다르죠.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은 물품에 화체된 형상, 모양, 색채로서 시각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 보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요건도 달라요. 여기 앞에 보시면요. 제가 진한 글씨로 표현한 것들이 있고 연한 글씨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한 글씨로 표현된 것들만 특허법과 연관이 깊은 내용이고요. 연한 글씨로 표현한 부분은 특허법과 연관이 없거나 거의 적은 디자인법의 고유의 내용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보호 대상의 차이로 인해서 등록 요건의 중복이 상당히 적고요. 이런 부분은 최근 기출문제에도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각각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있던 출원인 적격 및 공동 출원에서 시작해서 신규성, 창작, 확대된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순으로 각기 격파를 해볼게요. 출원인 적격 및 공동 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개념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특허법에서 발명자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디자인보호법에서는요, 이 내용이 창작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특허법에서 특박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디자인보호법에서는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으로 대응이 돼서 얘기가 됩니다.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내용을 들으시면 돼요. 또한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내용이 있죠. 정확히 조문의 내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이 출원을 해서 등록받을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가 있고 무권리자에 대해서 선출원 지위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대응시켜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방금 봤던 62의 32번 문제 다시 바로 볼까요? 먼저 1번, 2번 내용을 볼게요. 디밭권의 이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기관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교표를 보실게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 가능한 권리입니다. 무채재산권이지만 이전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고 공유자인 경우 지분 양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죠? 특허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관련 디자인의 내용이 여기 55조에 살짝 추가가 되었다는 부분일 뿐인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디밭권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관련 디자인의 내용이 추가된 정도의 차이일 거라서 결국은 특허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마찬가지로 푸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문제로 돌아오면 그대로 대응시켜서 푸실 수가 있겠죠. 디밭권 이전 가능합니다. 공유자일 때 지분 양도는 전원 동의 필요하니까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지분 양도할 수 없다. 둘 다 맞는 지문으로 푸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3번, 4번 지문으로 볼까요?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비교 조문으로 살피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제 책에서 정리된 내용인 거예요. 자, 다른 부분 위주로 살필게요. 출원 전이나 출원 후 승계를 살필 때 출원 전에는 출원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다라고 하고 출원 후에 승계했을 때는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중복 승계를 했을 때는요. 중복 승계의 전과 후를 불문하고 동일자 출원을 했을 때 협의제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특허법과 대응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특허법에서는요, 상속이나 기타 일반 승계에서 신고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죠. 디자인보호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유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단순히 조문상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특허법상의 디자인 특박권 내용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바로 대응시켜서 문제 보실게요. 출원 후의 승계는
변경 신고가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대로 대응시켜서 풀 수가 있죠. 4번에서 출원 전 승계는 출원이 제3자 대항 요건이니? 라고 묻고 있고 비교표를 보면 바로 푸실 수가 있는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5번 지문을 봤을 때도요. 중복 승계에서 중복 출원을 했을 때에는 협의제에 의한다라고 아까 봤는데 여기선 추첨이라고 하고 있네요. 네, 이 부분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추첨이라는 단어 여러분 조금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셨나요? 아마 상표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추첨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운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서는요, 이 추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창작과 발명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 추첨 제도로 누가 권리를 가질 건지 정하게 되면은 그거를 단순히 운에 맡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돼요. 하지만 상표는요, 선택의 개념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문자나 도형 등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중복 출원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추첨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추첨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추첨이라는 단어만 보고서도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으로 60회 3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창작자라는 개념을 굉장히 1번부터 5번까지 자세하게 다룬 지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창작자라는 개념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랑 다르게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자세하게 나왔던 개념은 아니었어요. 즉, 나오자마자 바로 통문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거랑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죠? 기존에 나왔던 개념이 아니면은 예고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여기서 제가 두 번째 기출문제 대비 팁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문제나 개정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그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에 통문제로 자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뻔한 말 같죠? 근데 보실 거는 특허 디보 불문이에요. 이 말이 뭐냐? 특허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더라도 디보 표현에 바뀌어서 통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역외관계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시로 한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최근 디자인보호법의 이슈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 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 디자인을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네요. 여러분,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에 비해서 그 대법원 판례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심지어 이 내용은요,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이 대응되는 개념이 특허법상의 공지예외 주장이라고 있는데 그 공지예외 주장과 관련하여 특허법 학계에서도 굉장히 학설의 논의가 분분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특허법 학자들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 판례에서 나와버린 거죠. 출제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나셨겠죠. 얼마나 신나셨는지 이 판례의 내용을 아예 쪼개서 1번, 2번 지문에 나뉘어서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그런데 62회 문제죠. 2023년 다다음 연도에 나온 문제입니다. 바로 다음 연도에 출제하긴 좀 식상하셨는지 내후년에 내시면서 두 개로 나뉘어서 되셨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디자인보호법 이슈가 아니라 특허법 이슈임에도
그 이슈에 대한 내용이 디자인보호법상 문제에서 통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0회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3년에 나온 기출문제죠. 이 2023년 근처에요. 어떤 이슈가 특허법 학계에 있었냐면요. 바로 발명자가 무엇이냐라는 이슈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다부스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니?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니? 라는 논의가 한번 학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었습니다. 결론은 X였고요. 그 다음에 공동 발명자가 무엇이니? 라는 이슈도 대법원 판례에서 여러 번 등장하면서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니나 공동으로 발명을 했다고 볼 수 있니나 결론은 발명자가 무엇이니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허법상에서 발명에 대한 개념 이슈가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었고 그것이 디자인보호법으로 이어지면 바로 창작자가 무엇이니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죠. 특허법에서는요. 발명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례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법의 발명과 대응하는 개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창작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자인보호법상에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특허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판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에서 심사기준은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창작자의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토대로 바로 2023년인 60회 31번에서 창작자가 무엇이니,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이니까지 지문으로 바로 내게 된 거죠. 관련해서 이 문제의 3번 문제도 볼게요. 이 문제는 디자인보호법 고유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왜냐? 창작자를 허위 기재했을 때에 대한 판례는 디자인보호법에만 있는 판례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요. 디자인보호법에는 판례 수가 상당히 적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반대로 말하면 디자인보호법에 판례가 있다. 나올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 나왔던 판례더라도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중복해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죠. 이미 최근에 한번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은 60회 35번에 나온 등록요건 적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신규성, 창작 비용일성, 그리고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릴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실게요.